주가의 향방을 알 수 있는 힌트, 기업에게 직접 듣는 IR 정보, 노다지 IR 노트에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우리 양성관 과장님하고 사실은 이 마약하는 마음, 마약 파는 사회, 마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또 의사 선생님 오셨으니까 오신 김에 또 이 주제를 안 다룰 수가 없어가지고 의대 정원 혹은 증원 이슈. 일단은 이 이슈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일단은 뭐 누가 봐도 의사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겠죠. 네네. 그러면 이제 왜 의대 증원을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그게 핵심 질문이죠. 부족하냐? 부족하냐? 부족한가요? 살아오시면서 내가 진료를 못 받다. 아니면 뭐 있었을까요? 진료를 보는데 뭐 유럽처럼 OECD 유럽처럼 일주일을 기다려야 됐다. 백내장 수술을 받는데 3개월을 기다려야 됐다. 미국처럼 앰뷸런스를 부르면 100만 원에 엑스레이를 찍으면 하나 찍는데 100만 원을 냈다. 그런 적 있으세요? 그렇지는 않죠,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보다 더 의료 접근성, 언제든지 의사를 만날 수 있는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있을까요? 없어요. 의사가 왜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의료 접근성 자체는 문제가 없다. 의사가 부족하다서 증언을 하겠다가 논리인데 의사가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많은, 그러니까 의사를 만날 수 있는, 쉽게 만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없죠. 근데 그 정부가 보는 이슈는 그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빠르게 고령화가 되고 있는데 지금은 부족하지 않을지언정 앞으로는, 미래에는 의사가 많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이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그게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저는 이제 가끔 요양원에 가거든요. 요양원에서 촉탁이 진료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하루에 볼 수 있는 요양원 환자 수가 대개는 뭐 한 달에 몇백 명 정도 됩니다. 법적으로 140명까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2주, 한 달에 2번씩 나가서. 그러면 그분을 보고 필요한 약이나 처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2주에 한 번, 한 달에 2번, 한 달에 2번 해서 몇 번 안 가도 140명 볼 수 있는데, 진짜 많이 필요한 사람이 노령화가 되면 누굴까요? 고령화가 되면. 간병인이에요. 간병인이 제일 많이 필요하다. 2.5명당. 그러니까 간병인이 법적으로 2.5명당, 그러니까 요양원 환자 2.5명당 한 명이거든. 그래서 생각을 다르게 해야 돼요. 고령화가 되면 제일 필요한 게 뭐다? 의사라고 생각하는데, 의사가 아무리 많이 늘어도 그러면 환자의 삶의 질, 우리의 나이를 늘릴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자주 착각하는 게,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딱 한 가지. 뭘까요? 운동? 음식? 유전? 다이어트?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건강 유지. 제일 중요한 거, 건강에서. 사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 딱 하나 뽑으면 그게 나이거든요. 노화, 자연스러운 노화? 제2자 곡선이에요. 미숙아가 제일 빨리 태어나면 가장 사망률이 높고, 그 다음에 대개는 5에서 10세가 가장 안전하고, 그 다음에 천천히 증가하다가 5, 6, 7, 80이 되면 사망률이 확 늘어납니다. 80세부터는 거의 1년에 10%씩 사망하게 돼요. 안타깝지만. 그럼 의사가, 고령화가 됐어요. 어마어마하게 늘었다 칠게요. 2,000명, 10,000명씩 늘었다 칠게요. 그러면 과연 그 80대의 노화 과정을 얼마나 막을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생각을 안 하고, 단순히 노인들이 많으면 의사가 많이 필요할 거야.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안 하는 거죠. 그냥 막연히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의사가 많으면 뭔가 좋지 않을까? 근데 실제로는 안타깝게도, 그럼 사실은 나이가 좀 많이 드시고 그냥 80대면 우리나라 진료비 자체가 대부분 말기 암 환자에서 마지막 6개월에 가장 많이 들어가거든요. 큰 병 치료할 때. 큰 병 치료할 때. 근데 과연 그게 어디까지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야 됩니다. 단순히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까지 어떻게 할지, 과연 그거를 감당할 국민적 의지나 세금이 감당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정말로 그런 분들 마지막으로 한 6개월, 1년을 더 길게 오래 살게 하고 싶다 하면 거의 모든 지금 쓰는 의료비, 한 사람이 평생 쓰는 의료비의 거의 절반 이상이 그때 들거든요. 근데 물론 그때는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중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요양병원에 콧줄을 끼고 심한 치매에 있는 사람들을
진료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자원을 쓸 거예요? 라고 질문을 먼저 해야죠. 그래, 쓰겠다 하면 그러면 그거를 적극적으로 치료하겠으니까 우리는 의사가 필요하다. 의사를 늘리겠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아무도 그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은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단순히 노인이 많이 드니까 노인이 많이 생기고 고령화 많이 되니까 의사가 필요할 거고 의사를 무한히 늘리자. 그러면 감당은 어떻게 해? 지금 우리나라 벌써 OECD 평균에 근접한 수치의 진료비를 쓰고 있거든요. GDP 전체에서. 네. 그럼 앞으로 의사가 늘면 당연히 고령화도 되고 고령화 플러스 의사까지 늘면 진료비는 안 늘까요? 더 폭발적으로 늘 거예요. 그러면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아무도 하지 않아요. 단순히 의사가 늘면 내가 좀 덜 아프고 내가 좀 더 오래 살겠지. 양적인 접근을 하는 거죠. 근데 질적인 접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 저는 단 한 명만이라도 중환자실이나 뭐 요양원에서 또는 요양병원에 누워서 계신 분들을 보고 얘기하는 건지가 정말 궁금해요. 양적인 접근만이 해답은 아니다. 양적인 접근, 질적인 접근이 더 중요한 시기가 됐죠. 왜냐? 의사가 이게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이게 처음에는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접근성. 이제 나의 평균 수명이 쫙 늘거든요. S자국선. 네. 근데 결국에 끝쪽으로 가면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도 아시잖아요. 경제에서 항상 똑같잖아요. 네. 거의 효과가 안 나타나요. 그렇지만 밑에 가로축은 어마어마한 많은 자원이 들거든요. 1, 2년을 늘리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최선진국이고 의료에서도 최선진국이고 그런데 과연 이 어마어마한 자원 의사를 늘려서 할 거냐라는 국민적 의견은 모아졌나요? 그거를 먼저 얘기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의사 수가 모자라거나 네. 고령화 시대에 절대적으로 의사 수가 더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이게 양의 비례해서 뭔가 개선이 되는 것도 그렇죠. 의사가 늘면 한 명이 늘면 내 진료 또 내가 아픈 거에 훨씬 더 잘 낫느냐. 그다음에 내가 암에 걸려서 죽을 뻔했는데 살 수 있느냐는 거는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비용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일례로 로스쿨 생긴 다음에 변호사 수가 많아지면서 법률 서비스 접근은 조금 낮아졌을 거고 물론 이제 그분들의 경쟁도 치열해진 만큼 그런 게 있을 텐데 국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줄어들 수 있겠고 또 반대로 의사분들 입장에서는 또 수입이 줄어들 수도 있겠고 약간 여기에서 좀 대립되는 문제는 아닐까요? 자 보세요. 예. 내가 법률 서비스를 쓰려고 하면 자기 돈을 내거든. 네. 그죠? 그리고 보세요. 지금 법률 서비스가 지금 로스쿨이 원래 1,000명에서 지금 얼마 늘었죠? 2,000명인가? 2배 이상 늘었잖아요. 그래서 되는 사회적 분위기 중에 하나가 뭔지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네. 전문 변호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늘고 예. 무조건 요즘에는 초등학교에서도 싸움 나면 무조건 소송 걸고 있어요. 소송이 일상화됐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면 우리가 기대했던 변호사가 엄청 늘면서 더 쉽게 더 싸게 문제를 더 쉽게 해결해지고 있나요? 아니면 모든 문제를 법률적으로 해결하면서 법률적 비용, 재판이 더 많아졌나요? 도움이 됐을까요? 라고 생각하면 20년 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애들끼리 싸웠어. 그러면 선생님이 야 그냥 그래 악수하고 하고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법률 싸움으로 가버려요. 선생님들도 미쳐버리죠. 네. 법대로 해. 네, 법대로 해. 그래서 더 선생님들이 만족하나요? 학생들이 만족하세요? 학부모가 만족하세요? 이게 어느 수준을 넘으면 아까 S자국선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질이 떨어지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죠. 근데 물론 이제 약간 그거는 사회가 좀 각박해지고 뭐 이런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변호사 수가 늘어서 소송 수가 늘었다라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어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접근성 똑같죠. 네. 인터넷 쳐보면 조금만 하면 다 변호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네이버 지식인에 달면 다 변호사들이 전문 자기를 광고하면서 막 댓글을 달고 그렇죠. 마찬가지죠. 플러스 그 비용은 변호사 비용은 제가 냅니다. 하지만 진료 비용은 누가 내죠? 나라와 본인이 7대 3이거든요. 예. 본인 부담금이 3, 국가에서 대부분 7을 내주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문제가 있는데 불필요한 진료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당연히 그건 내가 10,000원짜리 음식을 3,000원만 주고 사 먹을 수 있으면 과연 더 안 사 먹을까요? 더 많이 사 먹거든요. 그러다 보면 의료비는 더 증가하겠죠. 그럼 의사는 똑같이 댓글 달지 않을까요? 변호사처럼? 내가 전문이라고. 이런 검사하다. 더 많은 검사가 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럼 그 사회적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여러분들. 국민들.
이게 그 의대 증원 이슈가 나올 때마다 어느 정권 때 어느 때를 이제 막론하고 그때마다 정부와 의사단체가 부딪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같은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반복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되나요? 아니면 그때 상황마다 좀 달라집니까? 근본적인 문제. 상황마다 다르죠. 상황마다 다른 게 예, 특히 이번엔 뭐 2,000명이 돼 또 역대급이니까. 그 이제 의학 분업 예. 때 사실은 의사는 반대했고 예. 그 국가에서 하자 그래서 했습니다. 예. 야, 과연 이제 국민들의 삶이 편안해지고 좀 더 좋아지고 사람들의 삶이 병원 가고 약국 가서 진료받고 사실 비용은 많이 올랐죠. 그러면서 일단 좋아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첫 번째. 그러면서 합의를 했죠. 왜 의사가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는. 물론 이제 제가 의사할 때는 아니고 제가 그때 고등학교 때인데 저는 그때 잘 몰랐고 그러면서 진료비에 조제비까지 받으면서 거의 이제 진료비가 2배로 올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의사가 손해였죠. 왜? 똑같이 진료비, 제조비까지 의사가 받을 수 있었지만 못 받게 되면서 손해였고 그러면서 국가는 그러면 진료비를 30% 올려줄게 해서 원래 그 당시 진료 초진비가 9,000원이었는데 12,000원으로 올려줬어요. 네네. 근데 다음에 9,000원으로 다시 깎았단 말이에요. 플러스 그때 합의한 사항 중에 하나가 의대 정원은 서로 합의해서 결정한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2년 전인가 3년 전에도 똑같은 걸로 했었거든요. 약속을. 의대 정원에 관해서는 합의한다. 자, 합의한다 해놓고 지금 합의를 했나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사는 정부에 대한 그런 정부는 못 믿는다라고 이미 그런 오랜 경험이 있죠. 왜? 그 의약분업 전 그 당시 계속 얘기하지만 아니고 전 잘 모르는데 찾아보니까 초진비를 9,000원에서 12,000원 올려줬다가 그래 너희들 조제비를 못 받으니까 12,000원 해줄게. 의사는 그래서 뭐 합의를 했죠. 거의 강제적으로. 근데 다음에 9,000원을 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을 믿겠어요? 안 믿죠. 그리고 그때 약속한 게 뭐다? 의대 정원은 합의에 정하겠다. 근데 갑자기 그 약속은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는 거죠. 그걸 벌써 몇 번째인지 셀 수도 없죠. 그러면 과연 정부의 말을 그 어떤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없는 거죠. 그게 핵심이에요. 의사는 정부 말을 믿지 않아요. 왜? 이때까지 계속 거짓말을 하고 일반적인 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과거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지금도 누구랑 합의한 적이 없죠. 그냥 일방적으로 2,000명 증언하겠다. 근거를 밝혀라. 근거. 지금 논문 그 의사가 부족하다고 논문을 쓴 사람들조차 우리는 이렇게 쓴 적이 없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그 필수 의료 인력은 부족함은 없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피부과라든지 성형외과라든지 이른바 이제 큰 돈을 벌 수 있는 쪽으로는 의사들이 굉장히 선호한다고 하는데 의사 내에서도 약간 좀 비선호하는 직군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흉부외과 의사가 매번 똑같은 얘기가 다 흉부외과 의사 얘기할 건데 흉부외과 의사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흉부외과 의사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많을 겁니다. 인구당 비율로. 한 1, 2위 할 건데. 이상하잖아요. 흉부외과 의사 맨날 없다는데 흉부외과 의사 제일 많대. 전문의 딴 사람들. 이번에 아산병원 간호사도 뇌출혈 사건으로 죽었는데 뇌출혈은 이제 일반적인 뇌출혈은 아니고 그 뇌혈관이 터진 거를 혈관을 잡아주는 의사가 따로 있거든요. 그 의사가 없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신경외과 의사가 전세 OECD에서 아마 2번째로 많을 겁니다. 10만 명당. 근데 이상하게 왜 없죠? 왜 그런 거예요? 흉부외과 의사나 뭐 신경외과 의사 그런 뇌혈관을 잡는 의사, 그냥 다쳐서 터진 걸 말고 잡는 의사는, 자, 제가 이제 흉부외과 의사라고 생각해 볼게요. 흉부외과 의사는 이제 심장을 열어서 수술하면 중환자실이 필요하고요. 무조건 수술하면 중환자실로 가죠. 네네. 그러면 그런 병원의 규모는 순환기내과 의사도 필요하고 특수한 마취과 의사도 필요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의사가 병원이어야 됩니다. 같이 투입이 되는. 그렇죠. 그러면 최소 1,000베드, 500베드 이상의 대형 병원만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 고용을 해주면 돼요. 1,000베드 병원에서 무조건 흉부외과 의사를 써주면 돼요. 교수를. 병상이 1,000개 이상인 병원.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고용하면 돼요. 한 4명이서 뭐 당직도 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4명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2명을 뽑죠. 아산병원 뇌출혈 의사가 몇 명이었다 2명이었거든. 그럼 왜 병원에서 4명을 안 뽑고 2명을 뽑았을까요? 그게 핵심이에요. 돈이 안 되거든. 적자거든. 근데 절대적인 흉부외과 의사 수는 충분하죠. 라이선스 기준으로는 충분하다. 그러면 흉부외과 의사는 끝까지 대학병원에 있으려고 합니다. 교수 자리를 노리고. 근데 교수 병원에서 의사를 안 뽑아줘요. 2명 최저한으로 당직 설 정도만. 엄청 힘드시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근데 이제 그 사람들도 못 나와요.
왜? 거기를 나오는 순간 갈 데가 없거든. 아. 그럼 내가 열심히 수련이 레지던트 과정을 4년 동안 해서 펠로우 2년을 해서 열심히 배웠어. 네네네. 교수 자리가 없어.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수련했던 심장을 만지던 흉부외과 의사 쌤들이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어디 계실까요? 하지정맥류 수술하고 계시잖아요. 응급실 수술하고 응급실에서 응급실 일하시거든요. 심장을 사람 살려보겠다고 심장을 열심히 만져서 수술을 했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나와 버렸어요. 그러면 그거를 보는 이제 대학생들이랑 인턴들, 예비 의사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야, 흉부외과 의사하면 일자리가 없어서 뭐 돈을 떠나서 일을 힘든 걸 떠나서 내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했는데 일자리가 없네, 대학병원도 없고 자리도 없네, 그럼 난 안 해야 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점점 더 뭐 흉부외과 같은 그런 쪽으로는 더 기피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러면 자, 흉부외과 의사가 왜 실패했을까요? 왜 필수과 의사라는 말 자체도 조금 좀 문제가 있는 게 제가 성형외과라고 칠게요. 네. 그 성형외과인데 소화 선천성 기형을 수술한 의사는 필수과 의사예요? 돈 버는 미용 의사예요? 필수겠죠. 그렇죠. 예. 성형외과 자체도 분류가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소화 성형하는 의사는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없어요. 아무도 지원 안 한다고요. 예. 성형외과 의사는 많죠. 그럼 자, 그걸 왜 안 해요? 1번 의사가 돈을 밝혀서. 아니죠. 인간은 누구나 돈을 밝히죠. 돈 밝힐 수 있죠. 예. 그런데 아까 똑같은 거예요. 일자리도 없고 그거를 하려고 정말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병원에서 안 뽑아주니까 못 들어가고. 그럼 병원은 왜 안 뽑아줘요? 돈이 안 되니까. 수익 적자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번에 한번 얘기 좀 드려야 되는데 네. 2017년도였죠. 네. 줄 서는 식당이 있어요. 사람들이 줄이 어마어마하게 서요. 기다려야 돼요. 네. 그 대박 났고 유명 셰프가 있어요. 예. 근데 그 식당이 적자인 거예요. 말이 돼요? 음식값을 너무 싸게 받거나 투자를 너무 많이 하거나 아니면 너무 고급 식재료를 쓰거나. 국가가 음식값을 아하. 원가보다 낮게 정해버려서 그렇죠. 아하. 간단해요. 실제로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병원에서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인터뷰인데, 야 때려치워. 네. 이 뭐뭐야 꺼져. 인간 같지도 않은 뭐뭐 말이야. 나랑 한판 붙을래? 그러니까 유명 셰프가 아닙니다. 그런 거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2017년도.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아주대 병원 이국종 교수와 원장과가 이렇게 다퉜거든요. 그때 기사화 네. 많이 됐던 그거죠. 그러면 이게 왜 싸우냐면 이국종 교수님은 환자가 계속 오니까 병상을 계속 늘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아주대 병원 측은 이게 적자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얼마나 적자가 났냐? 2017년 기준으로 200억을 벌었거든요. 외상센터가 아주대 원예센터가. 네. 근데 운영비가 300억인 거예요. 그럼 100억이 적자가 난 거예요. 그런 기업을 운영을 하려는 사람이 있다 없다? 기업이라면 없죠. 없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대 쪽에서도 계속 민원은 들어와요. 헬기 소리 들리죠. 주위에서 민원 들어오죠. 막 이러고 거기다가 지금 마이너스 몇 프로? 지금 50%잖아요. 그러니까 병상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국종은 계속 병상을 달래. 교수님은. 그러다 싸우는 건데. 그럼 자, 아주대가 잘못했어요? 이국종 교수가 잘못한 거예요? 솔직히 누구도 잘못한 거 없는 것 아니죠. 같은데요. 정부가 왜냐면 각자의 입장이 그렇죠. 다른 둘 다 거잖아요. 최선을 다하는데 잘못된 거는 결국엔 누가 가격을 모든 것을 정부가 수가보다 훨씬 낮게 정했기 때문에 줄 서는 맛집조차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그 병원 입장에서는 뭐 100억씩 손실을 본다면 그렇죠. 뭐 누가 100억 그냥 막 기부해 주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현실이니까 이거는 이제 이상과 현실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정부의 그 대책을 좀 요구한다거나 정책을 바꿔달라고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엄청 하죠. 맨날 하는 저희 의사들이 맨날 하는 얘기예요. 수가 올려달라. 수가 올려달라가 아니에요. 정상적인 가치를 해달라. 이게 예. 똑같은 문제거든요. 왜 이제 전공의 문제가 지금 나오느냐. 그럼 대학병원이 선생님 제 말대로 하면 왜 이렇게 대학병원이 무조건 적자 아니에요. 그래서 전공의가 나오는 거예요. 왜? 이제 세계 유명한 대학들은 전공의 비율이 교수 대비 10%거든요. 우리나라 이번에 난리가 난 빅5 전공의 비율이 40%거든요. 그럼 전공의가 하루에 몇 시간 일할까요? 하루가 이제 한 달에 저는 720시간 일해봤어요. 거기서 그냥 병원에서 먹고 자고. 아예 못 나와요. 예. 밥 먹을 시간도 없고 그냥 알아서 자고. 지금 근무하는 게 320시간이거든요. 그냥 알아서 자는 거. 알아서 자고 알아서 먹고 알아서 자고 하되 무조건 전화 다 받고 환자 있으면 다 말하거든. 그게 없어요. 개념이 없어요.
자다가도 뛰쳐나오는 거고. 뭐 알았어.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자, 그 전공의가 지금은 좀 좋아졌어요. 그래서 예. 한 달에 320시간, 주당 80시간인데 저 때는 10년 전이니까 720시간 근무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월급이 저 200만 원 받았어요. 10년 전에. 720시간 근무해서 10년 전에요? 200만 원을 받았죠. 어떻게? 시간당 3,000원. 어떻게 그렇게 나와요. 지금은 이제 전공의들이 한 400만 원 정도 받아요. 근데 야간 근무가 있으니까 원래는 최저임금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전공의들이 어마어마하게 하니까 대학병원이 그나마 적자를 안 보고 플러스 마이너스 맞춰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공의들이 빠지니까 그거는 세후입니까? 세후 세후 제가 190만 원. 또 저희 200만 원 이제 받았어요. 경제를 주로 다루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민감하십니다. 그렇게 네. 했고 그러니까 전공의들이 빠지니까 이제 전문의 교수님들 말로는 진료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자 마찬가지로 그러면 아주 쉽게 얘기할 수 있죠. 야 그러면 전문의를 고용해. 그러면 적자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전공의는 약간 학생에서 막 이제 전문의 가는 그 그렇죠. 중간 단계잖아요. 수련을 환자로 보고 직접 일도 하면서 교육도 받는 대상. 그래서 수련의라고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본격적인 고연봉을 받는 의사 선생님은 아니고 그렇죠. 그 단계로 가니까 근데 물론 이제 일하는 시간 대비로는 너무나 박봉이다. 또 네, 이런 말씀을 박봉. 하시는 거고. 그리고 지금 실제로 그러면 이국종 교수님이 얼마 받았을까요? 2017년도에 연봉이요? 안 궁금하세요? 나 되게 궁금하던데. 그 무슨 뭐 응급의료 센터장 이런 거 하셨고 네네. 훈장도 받으셨는데 연봉 1억 많이 3천에서 1억 5천. 대학병원 교수님들이 지금 월급이 딱 그래요. 그러니까 대학병원 교수님들이 의외로 연봉이 높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 이상하잖아요. 물론 이제 막 많이 보는데. 1억 3천, 1억 5천도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보시는 맞습니다. 분들도 물론 계시겠습니다만 그분들이 그렇죠. 35세 이후로 전문의 과정을 따고 어, 뭐 근무 시간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레벨의 선생님들이 받는 금액이 뭐 세후 월 900, 1,000, 800 이상인 거죠. 충격적이죠. 그러면 이제 대학병원이 도대체 어떻게 왜 이런 근데 적자를 겨우 면했대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였던 거죠. 대학병원은 전공의를 40%까지 쓰면서 일을 시키는 거고. 물론 이제 전공의는 그렇게 하면서 수련을 하면서 앞으로 할 배웠던 거죠. 기술도 배우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 뭐 엄청 혹독한 수련을 받아왔던 거고 그러면서 대학병원이 유지가 된 거거든요. 겨우 간신히. 근데 그 어마어마하게 큰 병원들, 대학병원들 막 병실 몇 개인지 셀 수도 없고 의사 선생님들이 막 몇백 명씩 있고 이런 병원들도 그러면 수익이 별로 남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말씀부터 주셔가지고. 제 강남 세브란스 나왔었는데 네네. 거기 편의점이 이제 임대료가 제일 비싸죠. 편의점이 더 많이 버나요 혹시? 그렇죠. 편의점 임대료 장례식으로 예. 이익을 충당하는 거예요. 병실료는 없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뭐 100병 상당 손익률을 따지면 얼마 안 돼요. 1%. 플러스 그런 부가 수입. 건국대병원 가보셨어요? 네네네. 앞에 네. 상가입니다. 건국대병원. 어마어마한 상가가 있어요. 아, 네네네. 네. 1층에 약국 있고. 예, 약국 있고. 그거 권리료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엄청 비싼가요? 엄청 비싸요. 아, 그런 걸로 남기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영업이익을 환자한테 따지면 그러니까 뭐 요 경제 채널이니까 쉽게 말하면 영업이익이 플러스 마이너스고. 예. 그러면 최고 부가가치 사업이잖아요, 의학은. 예. 3차 산업에서도 최고의 사업이면 뭐 투자 채널이니까 철저하게 경제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업이익률 20-30% 나와야 되잖아요. 네. 병원 영업이익률 5%? 10% 넘는 병원이 잘 없어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의사들 월급을 많이 줘서 그럴까요? 아니죠. 국가에서 가격을 정해놨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의료 실패는 계속 얘기하지만 의사를 분류할 때 어떤 의사가 있을까요? 전문의도 있고 일반의도 있고 바이탈과 비바이탈과 필수 의료, 비필수 의료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좀 더 빠르게 보면 환자를 보는 과도 있고 안 보는 과도 있고 네. 수술하는 과, 수술 안 하는 과도 있는데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보려면 국가가 가격을 정하는 과와 안 정하는, 못 정하는 과가 있어요. 그럼 국가가 가격을 정한 과가 뭐죠? 그럼 필수 의료과. 네. 근데 지금 다 어떻게 됐죠? 적자라고요. 망했죠. 아무도 안 가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지원을 하지 않는. 그렇죠. 네. 비인기과가 됐죠. 그러면 시장에 맡긴, 즉 피부 미용 다 시장에 맡기잖아요. 예. 그거는 어떻게 됐죠? 성공했죠. 네네네. 그러면 자, 피부 미용 시장이 정상인 거예요?
어느 쪽 시장이 정상인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근데 약간 미용 쪽은 소득 수준 높아지고 더 예뻐지고 싶은 욕망이 커지고 하면은 필요 없는 사람도 가서 이제 받을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흉부외과나 이런 사람들이 뭐 그냥 나 심장 멀쩡한데 나 수술 좀 받고 싶은데 심장 더 예쁘게 만들고 싶어요라고 가서 수술을 받지는 않잖아요. 수요 자체가 다르지 않나요? 이게요. 예. 계속 얘기하지만 의사가 늘면 왜 수요가 느냐면요. 예.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내가 여기 배가 좀 아파. 어디까지 할 거냐를 의사가 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환자분 좀 찝찝하고 최근에 췌장암도 많이 늘었고 나이도 50대고 당뇨가 있으니까 CT 복부 CT를 찍읍시다라고 하면 무조건 MRI를 그러니까 의사가 판단하는 기준 이게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살이 많이 빠져요. 얼굴이 노랗게 돼요. 계속되는 복통이 있어요. 당뇨가 있던 분이 갑자기 심해졌어요. 유전력상 당뇨 췌장암이 2명 이상 있어요는 공고사항인데 조금이라도 찝찝한 사람한테 이렇게 싹 던지면 안 찍으시겠어요? 겁나니까 해보죠. 그렇죠. 네. 수요가 창출이 되거든요. 수요가 창출. 그래서 의사가 늘면 진료비가 폭증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든 할 거니까. 그러면 옆 병원에서는 검사를 막 해줘.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어서 검사를 괜찮아요. 좀 지켜보시면 되고 이렇게 그런 이제 레드 사인 경고되지 않으니까 열심히 설명을 해주겠어요? 아니면 찍자 그러겠어요? 옆 병원도 다 찍어준단 말이에요. 그럼 다 같이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환자분 고혈압도 드시고 있고 당뇨약도 있고 최근에 누가 뇌출혈로 죽었다는데 뇌 MRI 찍어서 예방해봐야죠. 예방할 확률은 1000분의 1인데 검사를 권유하겠죠.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진짜 좀 정보 비대칭이긴 한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양심적인 진료를 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지죠. 경쟁이 심해지면. 또 많은 분들이 잘 이해 못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큰 대형 병원들이 한 2달 정도 뭐 수술이나 이런 거 못했다고 전공의들이 자리에 없어서 수술을 못했다라고 해서 엄청난 적자 난다라고 하고 도산 위기에 몰리고 있다고 하고 마이너스 통장을 끌어다 쓴다라고 하는데 네. 병원들이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한두 달 수술 좀 못했다고 망할 수가 있어? 라고 이것도 이해 못 하시거든요. 실제로 그런 구조가 가능한가요? 자, 제 재산이 제 재산 뭐 5천억짜리 그런 회사가 있다 칠게요. 네.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유동자산? 자본 네. 뭐라 그러죠? 제가 그쪽 용어 어떤 뭐 자본금이 아니면 네, 뭐 자본 총계. 기본 갖고 있는 돈 네. 자본금이라고 자본금이라 그러네. 네. 잘 모르겠는데 5천억인데 매출이 커요. 예. 5천억. 예. 근데 수익이 매출이 5천억인데 영업이익이 플러스 마이너스면 1년만 몇 개월만 매출이 안 나면 바로 뭐가 되죠? 자본금 장식에 들어가거든요. 그죠. 그래서 원래 돈이 없어요. 병원이 커 보이는데. 그러니까 뭔가 잉여금으로 막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죠. 생각보다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쌓아두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순이익이 많이 남거나 계속 기부가 들어오거나 흑자 유주가 됐어야 됐는데 흑자 자체가 그렇게 많지. 병원사 구조가 영업이익률 뭐 5% 7% 뭐 3%인데 쌓아둔 자본금이라 그러나요? 유동 뭐 잉여금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쪽 자산이 얼마 없죠. 그리고 전공의가 이제 의사 10명 중에 전공의가 4명이라고 했는데 네. 그 전공의가 일하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예. 상대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은 50%, 60%, 70%까지 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이 10에서 4가 빠졌으니까 6이 되는 게 아니라 10에서 6, 7이 빠지니까 진료가 어마어마하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근본적인 수익 구조가 되게 취약한 거네요. 그렇죠. 되게 화려하고 겉으로는 멀쩡하고 매출도 잘 보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것이죠. 근데 이제 다들 뭐다 규모의 경쟁이 또 들어갔고 서로 규모를 키워야 되고 홍보를 해야 되니까 더 신기술을 도입하고 또 의료 자체가 워낙 비싸니까 이게 서로 또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심하다 보니까 그런 구조입니다. 또 그건 어떻게 이해를 좀 해야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학병원 교수님들이 연봉 뭐 1억 3천, 1억 5천 받는 분도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뭐 특정 지역을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특정 시골에서 네. 뭐 연봉 2억 5천 어디는 막 4억까지 내걸어도 의사를 구하지를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네, 제가 산청의료원에서 3년간 공보일을 했습니다. 경남 산청. 네, 산청의료원이 이제 문제가 많았죠. 이번에 3억 6천을 제시했는데 의사를 구할 수 없어서 겨우 구했다라고 이제 뉴스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딱 제목 보고 3억 6천인데 의사를 못 구해. 그래서 난리가 났었는데요. 예. 그 이제 병원들 중에 그 의사들끼리는 블랙 병원이라고 있어요. 블랙 병원이요? 네, 절대 가면 안 되는 병원. 어감이 안 좋은데. 네, 그래서 맞아요. 그 말 그대로입니다. 왜 그래요? 가면 때려요? 그 병원 전에 있던 원장님이
그 실명을 밝혀도 될 것 같긴 한데 권현옥 원장님이시라고 예. 산부인과 선생님이셨는데 퇴직하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퇴직은 아니고 이제 그쪽에서 하셔가지고 열심히 일하셨거든요. 자원봉사도 하시고 막 원정 진료도 다니시고 하셨는데 네네네. 그 직원들 이제 약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런 봉사를 하려면 약이 필요한데 직원들 이름으로 약을 처방받아서 얼마였더라? 한 10명 정도를 처방해가지고 처방받아서 그래서 환자들한테 줬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역에 왕진 다니실 그렇죠, 때 좀 그렇죠. 이렇게 네. 필요해서. 예, 근데 그런 일을 하니까 직원들이 불편한 거예요. 일이 많아지니까. 공무원이잖아요, 다들. 그래서 신고했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처방받아서 줬으니까 너 의료법 위반과 네. 국민건강법 위반으로 해서 그 의사가 정지되고 면허 정지가 되고 그 이제 보건소장에서 물러나왔거든. 예.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예. 이미 그 병원은 블랙 병원이었던 거죠. 그리고 직원이 50명인데 다 뭐다 공무원들이고요. 의사는 실제로 의사들은 다 계약직 저 같은 공보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누가 왕이다? 직원이 왕. 직원이 왕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미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항목을 보시면 악마는 디테일이 있거든요. 네. 왜 3억 6천을 주는데 안 갈까요가 핵심이죠. 예. 왜 의사가 안 갈까요? 뭔가 돈보다 더 중요한 혹은 더 좀 안 좋은 뭐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거기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인터뷰를 한번 하셨는데 거기 전화해가지고 면접 보려고 해야 되는 일이 적힌 거는 9시부터 6시까지 외래만 하면 된다. 평일. 네네네. 근데 보니까 외래 그러니까 계속 낮에 환자들 오는 거 몇십 명 보고 내시경하고 위대장 내시경하고 초음파하고 응급실 커버하고 입원 환자 보고 주말에도 서고 야간 당직까지 하라고 한 거예요. 플러스 업무 대행 의사예요. 업무 대행 의사. 그게 내가 고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일거리를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의료사고가 났을 때 커버가 된다 안 된다? 안 되거든. 거기다가 군수가 시키는 대로 무조건 다 해야 된대요. 그 다음에 근로계약성을 써달라 그랬더니 안 써줘요. 예? 알바생도 근로계약서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의사대사에서는 노예라고, 염전 노예라고. 이쪽이 그렇게 났어. 그러니까 이거 아무도 안 가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모르고 한 줄만 보잖아요. 3억 6천인데도 안 간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요 이제 전국 의료원들의 문제가 많은데 대부분 어마어마한 적자거든. 그러면 왜 안 갈까를 꼭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안 가니까 그래서 소문이 다 나니까 안 가니까 돈을 올려주는 거거든. 연봉을 미친 듯이 올리는 거. 근데 보통 그 지역 의료원에는 의사 선생님이 한 몇 분 정도 계세요? 병원마다 규모에 따라 다른데 뭐 10명에서 20명. 오, 정도. 꽤 있네요, 그러면. 병원마다 규모에 따라 달려요. 산청군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근무하시는 의료원 선생님은 한 10명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참 슬픕니다. 그게 안타깝지만 이제 그 우리나라 의료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네네네. 의사들 사이에서 의료원은 조금 안 좋은 병원인 거죠. 왜? 그런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중심의 병원에 실제로 환자 의사가 원하는 거는요. 의사는 돈만 바라진 않아요. 외과 의사 같은 경우는 손이 녹슬면 안 되거든요. 수술 케이스가 계속 있어야 돼요. 네. 왜냐하면 한 달만 손 안 해도 수술 안 해도 손이 이제 무뎌지죠. 그러면 미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환자가 없는 쪽에는 잘 안 가게 돼요. 그게 문제죠. 의료원에는 환자를 나는 의사 열심히 보려고 해. 직원들이 싫어한다니까요. 직원들 공무원이잖아요. 일만 하지만 다 싫어요. 그러니까 계속 눈치 준다. 그래서 산청군 원장님, 권효 원장님이 사업 계속 좀 보건사업 벌리려고 하니까 신고한 거거든요. 그런 구조가 있어요. 그리고 의사는 다 계약직이에요. 직원들은 다 정규직이란 말이에요. 예.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의사들이 의료원에 오래 못 있어요. 의사계에서 의료원 문제가 계속 나오는 얘기, 전 나올 때마다 깝깝한 게 의사가 문제가 아니라 의료원 문제거든요. 물론 모든 의료원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열심히 하신 사람도 있는데 아무리 공무원이고 이제 직업 의료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뭐 인간적으로 살갑게 잘 지내실 수 있고 뭐 이제 좋게 지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물론 이제 일부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일부의 얘기. 그리고 진주 의료원 얘기 한번 해야 되는데 이제 산청에 있어가지고 진주 쪽 산청에 있는 환자분들은 진주로 되게 많이 나가시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오시더라고요. 진주 의료원 파업 폐쇄하고 말 많았잖아요. 진주 의료원이 옛날에 시외버스 터미널 바로 옆에 있었어요. 네. 환자분이 오시길래 뭐 진주 의료원 다니시려고 했는데 제가 물어봤거든요. 환자분 어떻게 잘 다니고 계세요? 이제 못 간대요. 왜요? 진주 의료원이
더 크게 건물을 키워서 옮겨갔거든요. 새 건물로. 예. 어마어마하게 크게. 예. 근데 버스가 잘 안 다니는데 간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시골 분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버스 한 번 또 잘 못 갈아타시잖아요. 못 가는 거. 그러니까 그런 진주의료원뿐만 그러니까 의료원의 행정이 환자나 의사 진료 위주가 아니라 사실 철저하게 행정적으로 가거든요. 보십시오. 한번 나중에 시간 될 때 한번 보십시오. 의료원이 과연 좀 근본적인 문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의료원이 과연 재구시를 하고 있느냐. 다른 병원들 민간 병원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느냐. 경쟁력이 없으니까 환자도 안 가고 환자가 안 가니까 의사가 안 가고 그러니까 더 그 지역에서 제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의사 문제가 아니고요. 의료원 문제 자체 문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렇죠. 이게 어디 그냥 단적으로 한두 개의 원인으로만 다 정의 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인데 근데 무슨 포스터를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아마 요거 이제 국가에서 이제 만든 건데 요거는 보건복지부 공식 포스터예요? 네, 2024년 대도시로 찾아가는 진료 이게 의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라고 해가지고 임산부가 이제 임산부랑 할머니가 아마 대도시니까 서울일 거고 강변에 있으니까 아마 아산병원일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의사를 늘리면 이제 어떻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의사가 늘리면 10년 후죠. 전문의가 지금부터 6년 전문의까지 나오면 이제 찾아가는 진료가 가능할 거라고 이렇게 아마 할 쪽에서 보시면은 섬인지도 모르겠지만 할머니도 있고 애세애 젊은 여자분이 임신해 있고 산부인과 의사 같은데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정부도 원하는 방식일 텐데요. 네네. 이게 가능할까요? 의사 수를 늘리면 약간 이제 지역 의료 서비스가 더 나아질 수 있다. 네, 그렇죠. 나아질 수 있을까요? 의사가 이제 산부인과 아마 의사로 추정되는데 이제 요 가방 하나 딱 들고 섬으로 딱 가면 이제 산모를 볼 수 있을까요? 너무 말도 안 되잖아요. 섬으로 보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초음파. 1억 8천. 1억 8천이에요. 이게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그러면 이 의사가 가방 하나 들고 가서 저 산모를 진료한다는 거 환상이죠. 1950년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을 심어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사가 보는 순간 헛웃음이 딱 나오거든요. 야, 전문의가 왜 이래 젊어? 20대 젊은 여성 같은데 전문의는 보통 30대부터 나오니까 말도 안 되고. 가방 하나 들고 진료한다고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럼 환자분들이 과연 만족할까요? 당연히 대도시로 와야죠. 물론 포스터니까 약간 좀 이상적으로 그렸겠죠. 그리고 2035년 되면 뭐 이렇게 무선으로 하는 초음파라든지. 힘듭니다. 힘들고.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홍천군에 산부인과가 없다 해서 분만 산부인과를 만들었어요. 국가가 몇십억을 지원하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 몇 명이 왔을까요? 1년 동안. 인구 자체가 많지는 않으니까 또 이용 횟수도 좀 적을 것 같은데. 이제 홍천에서 200명 정도의 이제 산모가 출산을 했는데 유일한 국가가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해서 만든 병원에 6명이 출산을 했어요. 똑같이 철원군에도 이제 분만 산부인과를 만들었거든요. 몇십억을 투자했죠. 그럼 철원군에서 몇 명의 사람들이 아이를 낳았을까요? 1년 동안. 그 당시 이제 분만한 산모는 260명이었거든요. 32명. 그럼 이거를 운영하는데 몇십억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철원군에 계시는 260여 명의 산모 중에서 해당 병원에서는 32명만 이용을 했다. 그럼 그 병원은 어떻게 돼요? 적자 망했죠 뭐. 근데 왜 그 병원을 안 가고 그럼 타 지역 병원으로 갔다는 거예요? 분만하러? 왜 갔을까요? 암 걸리면 똑같잖아요. 큰 병원 가고 싶고. 그렇죠. 조금이라도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조금이라도 마음이 놓이고 좋은 곳에 가고 싶은 건 인간의 심리라.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저기 지역에는 분만할 수 있는 산부인과가 없어도 된다. 아니면 그 중에서 누구 한 분이라도 분만하려고 하면 그때 도시나 큰 병원으로 옮겨가면 된다라고 그러면 해도 될까요? 자, 보세요. 철원군 분만 산부인과 32명을 낳았는데 수십억을 썼어요. 1년에. 그럼 한 30억이라고 칠게요. 네. 그럼 실제적으로 이 산모는 한테는 1억을 줄 수 있거든요. 그죠? 1억을 줄까? 1억 그 30억으로 이 산모들 32명을 낳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그냥 그 산모한테 1억을 주고 좀 더 제공한 답이 나오잖아요. 이게요. 이제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왠지 옆에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원하는 건 최고의 서비스와 질이잖아요. 그렇게 접근하셔야 되고 이게 정말 이게 근데 이제 또 정치적으로 항상 생각하거든요. 정치인들과 관료들은 이국종 교수님이 그 권역 외상센터 만들 때 네네네. 응급실 권역 외상센터 의사들이 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5개 만들자. 전국에. 예, 지역별로 5개 만들고 규모를 어마어마하게 키워서 의사 뭐 6명 한 파트 의사를 6, 7명 모아서 하자 그랬어요. 네네네. 최대한 빨리 후송만 시키고. 네네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근데 그렇게 안 됐죠. 왜? 각 지역 정치인들이 자기 지역에 무조건 있어야 된대요. 여기도 있어야 되고 우리 지역에 무조건 있어야 된대요. 여기서 사고 났는데 막 근처에 없으면 안 되고 막. 예. 그랬더니 19개인가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아져요. 규모가. 권역외상센터 같은 경우는 똑같거든요. 내가 뇌혈관 수술한 의사가 작아지니까 규모가 작아지니까 의사가 1명, 2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의사는 하루 종일 365일을 일해야 되거든요. 근데 또 환자도 적어요. 그럼 의사도 힘들고 내 실력도 떨어져요. 병원 수익도 안 좋아지고. 그렇죠. 그랬는데 그래서 의사들이 전문가들이 무조건 권역센터를 크게 한 다음에 의사 4명, 5명, 7명까지 해서 많은 환자를 볼 수 있게 해서 의사 실력도 높이고 사망률도 낮추자라고 했는데 순수하게 정치적인 입장으로 안 돼. 우리 지역에 있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모 대학병원 외상센터는 환자가 없어요. 의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의사한테 딴 업무 보라고 한 거거든요. 그럼 의사가 나는 외상센터 왔는데 안 그래도 365일 당직인데 힘들잖아요. 나 못하겠다. 이거 법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었냐. 의사들이 그만뒀죠. 그럼 그게 그만둔 의사 잘못이에요? 아예 처음부터 설계를 잘못한 정부 잘못이에요. 이런 얘기가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왜? 복잡하고 어렵죠. 그러니까 동네 의원이면 몰라도 예. 이게 정말 그 기능이 중요한 병원은 많이 있고 가까이 있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의사가 맨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초음파 아까 얘기했잖아요. 산부인과 배 타고 가면 뭐 할 거예요? 초음파가 없는데 분만 하는데. 그리고 요즘 산부인과 트렌드가 1인 산부인과가 병원이 없잖아요. 5명의 의사가 돌아가면서 진료를 해야 소아과 의사도 있고 마취과 의사도 있고 이렇게 진료한 게 지금 현재 시스템이고 그래야 언제든지 산모들이 올 수 있고 24시간 365일 진료가 가능하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역에 6명, 10명을 위해서 2명의 산부인과가 당직을 계속 쓰면서 일하면 환자한테도 안 좋고 산모한테도 안 좋고 환자한테도 안 좋고 의사한테도 안 좋고 적자는 적자대로 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오히려 더 빨리 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 시스템을 안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게 여러 차례 공청회를 통해서도 의사단체나 이렇게 정부 이거를 전달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의사단체 전달 안 하는데요. 뭐. 그러니까 의사 대표라고 오는 사람들은 정부가 자기가 원하는 그 얘기만 하는 의사들만 모아놓고 실제로 임상과 직접 진료, 응급실 진료를 하는 사람, 권역외상센터 일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니면 1명 붙여놓고 무조건 의사를 늘려야 됩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의사 이런 얘기하는 사람 9명 앉혀두면 패널 자체가 이미 원하는 쪽으로 1대1이 아니라 9대1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의사 혼자 9대1로 싸우는데 그게 의견이 안 나오죠. 한번 보세요. 나중에 그 얘기할 때 그 의사 한번 명찰 나온 그 패널에 나오는 의사 한 번만 보세요. 뭐 하는 분들인지. 실제로 진료를 하시는 분인지 아니면 무슨 행정학과 교수, 보건복지학과 교수, 환자를 보는 의사들이 아니고 면허만 딴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실제로는 환자를 보거나 중환자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탁상행정 똑같이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런 거 볼 때마다. 뭔가 좀 진단이 제대로 되어야 치료도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좀 느낌이기도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데 네. 사실 또 최근 트렌드가 또 뭐냐, 또 왜 이제 필수과 뭐 이런 쪽에 의사가 없느냐. 네네.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2018년도, 9년도였는데요. 예. 좀 자료를 찾고 원래 소아과가 경쟁이었어요. 제가 여기 있는데 2017년도는 113%, 2018년도는 113%, 2019년도 101%였거든요. 네네. 이 경쟁이라는 거는요. 의사가 미리 지원을 다 하기 전에 떨어뜨릴 사람을 떨어뜨려요. 다. 어레인지 한다 그러거든요. 네네네. 성형외과 같은 경우는 매번 경쟁률이 1대1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2대1, 3대1이에요. 미리 다 걸러요. 그러면 실제로 경쟁률이 이거보다 더 높거든요. 네. 근데 2019년도 101%에서
2020년도 78%로 갑자기 떨어졌어요. 코로나 터지기 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 지원하니까. 이게 110. 101%. 그러니까 100명 모집에 101명이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100대 1이 아니라. 그렇죠. 100대 1은 없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2020년도에 그러니까 0.78로 떨어졌어요, 갑자기. 예. 왜 떨어졌어요? 이게 아무도 안 말하네. 2017년도에 이대 목동병원에서 이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4명이 사망했는데 그때 교수님이 구속됐거든요. 맞아요. 근데 웃긴 게 1심, 2심 무죄 판결 났었거든요. 네네네. 그거 딱 보는 순간 의사들이 눈치챈 거예요. 결과가 나쁘면 무조건 일단 구속이구나. 이게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원래 이제 요 과들은 그 신생아 중환자실 제가 아까 나이가 제일 중요하고 신생아들은 사망률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30%, 40%, 24주 이쪽은 어마어마하게 높거든요.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제일 많이 사람이 죽는데요. 근데 일단 결과가 나쁘니까 일단 구속시켜 했거든요. 딱 하니까 갑자기 소아과가 확 죽은 거예요. 왜? 신생아 중환자실이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중환자 파트거든요. 그 조그만 애기 진짜 500g짜리 애기인데 피 뽑는 것도 진짜 수술 정도예요. 피 뽑기가 너무 힘들어요. 링겔 하나 다는 것도 어렵거든요. 적자는 적자 들어나요. 하나당 1억 다거든요. 그 인큐베이터 하나가. 근데 이제 구속까지 시키네. 의사들이 이래 얘기해요. 원래 이제 의사가 요쪽 의사들, 그러니까 필수과 의사들이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고 했단 말이에요. 돈은 못 벌어도 의사로서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필수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약간 존경 같은 게 있는데 이때 바로 범죄화되는 걸 눈치챈 거예요. 잘못하면 정말 범죄자로 취급받구나. 막 데모하고 난리 났잖아요. 그럼 왜 억울한데 누가 잘못했냐? 그 의사는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피하게 되는 거고. 그죠. 그거는 이제 의사라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직업인으로서 그렇게 선택을 했다. 그분이 이제 유방암 투병까지 하고 아이 2명도 있는데 법정 구속할 이유가 증거를 조작하겠어요. 도망을 가겠어요. 교수님이시다. 그래서 의사들끼리 이런 말을 했죠. 참새 10마리가 전깃줄에 딱 앉아 있었거든요. 네네네. 보수가 마지막 한 마리를 총으로 땅 쐈어요. 네. 그럼 맞고 떨어졌어요. 네. 그러면 전깃줄에 몇 마리 참새가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죠. 그죠. 다 도망간 거예요. 지금 소아과 어떻게 됐어요? 지금 없잖아요. 그럼 전공의가 없으면 응급실 입원 환자를 못 보거든요. 네. 소아 응급실을 문 닫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또 있겠죠. 네, 비단 이제 하나의 원인뿐만이 맞습니다. 아니라 비유를 들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왜 성형외과에서도 가끔 의료 사고 나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성형외과 지원하는 전문의들이 확 줄어들고 또 이러지 그렇죠, 않으니까 이게 뭐든지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되겠고.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이거든요. 리스크는 그러니까 원래부터 리턴이 낮은 거 로우 리턴은 오케이. 근데 사명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이 리스크까지 겹쳤어요. 그럼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겠죠. 거기다가 작년에 정부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이니까 리턴은 그러니까 안 올려주더라도 리스크를 낮춰달라고 계속 얘기했거든요. 근데 정부가 그래? 그럼 의사가 없네? 야 일단은 의대 증원을 엄청 늘리면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필수과 경쟁에서 밀려났으니까 하겠지 해서 그 자부심마저 좌괴감 들게 만들어버렸고. 그러니까 의사가 더 안 하죠.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성형외과나 이런 데라면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 그러니까 소아과는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 잠시만. 로우 리턴이죠. 그러니까 성형외과는 로우 리스크. 리스크가 낮죠. 사람이 죽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하이 리턴. 그게 왜 하이 리턴이죠? 국가가 가격을 안정하거든요. 내가 너무 잘하면 가격을 마음껏 받을 수 있거든요. 성형외과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그러니까 소아과는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 네. 그러니까 안 하죠. 그런데다가 범죄자로 만들어 버리니까. 요즘 배상 금액이 10억에서 20억이거든요. 한 번 맞으면 이제 의사로서 회복이 안 되는데. 의료소송 같은 거. 의료소송. 그리고 요즘에는 결과만 안 좋으면 다 소송하고 법정 구속되는 상황에서 한 명 딱 그러니까 소아과 의사들이 요즘 응급실 뺑뺑이 사건 돌면 다 조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사도 이제 사람이니까 당연히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인 거는 이제 기피하게 되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러하듯이 또 그렇죠. 직업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 내가 같이 살을 부대끼고 일하는 사람들이 나를 좀 이제 안 좋게 본다라면 또 당연히 거기는 연봉 3, 4억을 주더라도 또 이제 기피하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마음 아픈 건 그겁니다. 약간 뭔가 여론이 의사단체는 너무 돈만 밝히는 사람들. 의사는
뭐 직업 윤리라든지 뭐 이런 건 다 떠나서 그냥 오로지 인간의 생명을 돈으로만 치환하는 사람, 약간 이렇게 막 그 묘사돼서 되게 뭔가 적대시되고 갈등을 저도 겪게 정말 되는 것 슬픈데 같아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제가 여기 나와서 그래도 의사는 목숨을 뭐 살려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좋거든요. 근데 이제 주위 친구나 의료가 망하겠죠. 근데 현실은요. 사실은 이제 의사는 약자죠. 왜 의사 얘기 아무도 관심 없어요. 의사가 약자예요? 약자죠. 관심 없잖아요. 어. 제목 아까 제가 산청군 의료원 얘기했잖아요. 3억 6천 얘기는 엄청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뉴스 볼 때. 근데 제가 얘기한 얘기는 일단 기자들이 보도 자체를 안 해줘요. 의사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질 않는다. 그러니까 한쪽에 일방적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다 의사 나쁜 놈이고 약 3억 6천인데도 안 간대. 그러니까 의사 돈 많이 버는갑다. 뭐 하는데 의사들은 다 알거든요. 의사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거는 관심사가 안 되죠.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럼 사실 의사는 지금 그래서 지금 떠나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면 슬퍼요. 정말 슬프고요. 네네. 이제 저도 슬프고 이런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근데 현실이 이렇고 저도 사실 뭐 이런 얘기 그러네. 그러니까 저도 친구들 얘기하지 말라 나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잘 안 들어준다. 들어주지 않죠. 그냥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게 쉽거든요. 그 저도 이제 들으면서 사실 그동안에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이제 의사라기보다 또 선생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상류층, 고소득자, 기득권 약간 이 프레임이 되게 강했는데 못 바꾸죠. 오늘 한숨을 엄청 쉬시네. 제가 왜냐면 이게 제 친구들도 뭐 의사 있고 저도 다 그런데 이게 그 하무라비 법 아시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전에 뭐라 적혀 있냐면요. 의사가 수술을 하다가 환자가 죽으면 의사 손을 잘라라라고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일단은 뭐 안타깝지만 돌아가시고 뭐 유감이고 이러면 그럼 당연히 일단은 사람이 죽으면 무조건 화가 나고 분노와 부정이 생겨요. 네.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의사가 제일 뭐 원인이나 아니든 의사를 원망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원래 그렇고 뭐 어쩔 수 없는데 그래서 의사를 막 손가락질하고 야 손 잘라 하면 이제 손 자르면 엄청 좋거든요. 댓글 달면 기분 정말 좋아요. 야 나쁜 놈 죽어라. 그래 의사들 다 없애버려야 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본 의사는요. 동료의 손이 잘리는 동료가 손 잘리는 걸 본 의사들은 무슨 생각할까요? 의사 안 하죠. 그래서 지금 필수과가 없어져요. 더 없어져요. 플러스 나는 배운 게 이거밖에 없어. 할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어떤 환자만 봐요? 안 죽을 환자만 수술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참 슬퍼요. 이게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게 그래서 지금 필수 의료 유대 증원 엄청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필수과 의사들이 찬성하는 의사가 아무도 없어요. 절대 해결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뭐 의사가 싫고 좋고를 떠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필수과 의사들 찬성하는 의사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아무도 생각 안 해요. 그냥 의사 나빠. 얼마나 쉬워요 생각하기. 야 많이 늘려. 야 사명감이 부족해. 그렇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구한테 진료받고 싶어? 내가 암 걸렸으면 최고의 의사. 그렇죠. 바로 수도권 오실 거잖아요. 알아보실 거잖아요 병원. 큰 병원으로 가려고 그렇죠. 하죠, 누구나.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막아요? 지금 뭐 지방에 있는 그런 의료원들 산부인과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럼 이거를 누가 막을 수 있어요? 의사가 어떻게 뭐 어차피 서울 오실 건데. 그래요. 참 힘든 이게 너무 어렵고 복잡한 문제인데 저도 몰랐던 걸 참 많이 배웠습니다. 약간 좀 편견도 있었던 걸 또 깨닫게 됐고 근데 물론 이제 뭐 여러분이 들으시기에 불편하신 이야기도 없지 않아 있었을 텐데 이거는 이제 그냥 개인의 의견이시다. 그래서 뭐 의사 단체나 소속된 병원의 의견 아니고 병원 얘기 전혀 아니고요. 양성관 이제 가정의학과 의사 선생님의 개인 의견이다라는 거. 그래도 이제 마약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아니, 오늘 저희는 원래 이게 마약하는 마음, 마약 파는 사회 앞부분에 저희가 한 1, 2, 3분은 요걸로 이제 꾸며졌을 텐데 그 이야기 하다가 오신 김에 이런 의대 증원 이슈 또 의료계의 현실도 이야기를 좀 같이 들어봤습니다. 오늘 진짜 장시간 많은 이야기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